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묘서동처, 교수 사이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데요. 원래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한패가 됐으니까 뭔가를 분명 노렸겠죠. 그리고요,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점이 지금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다급해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유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오후에. 좀 더 보죠. 자, 이재명 시골 움막을 샀다고 2주택자냐? 종부세도 재검토. 그동안 사실은 정부가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중과할 때 이런 반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자,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추진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나 정부는 계획 없다. 이 뜻은 만약에 추진한다면 반대한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오늘부터 식당, 영화관 등 16개 업종 방역 패스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입장 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과태료, 벌점 뭐 이런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한 주간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식당 가실 때요, 방역 패스 보여드리고 하고요. 이거 어기게 되면은요,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확인 의무에 현장에선 반발합니다. 아니 이거 확인하다 시간 다 보냅니다. 장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반발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 80명, 중증은 지금 9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각각 11일과 12일 기준입니다. 방역 결단이 급하다. 지금 안 좋은 수치들이 계속 뭔가 기록을 깨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요. 사진 아래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확진자 줄어야 의료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 비상조치 시기 놓치고 저울질하고 있다. 3개월 간격 부스터샷 예약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경우 모더나만 접종 가능하다. 뭐 이런 부스터샷에 관한 내용도 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다. 자, 이거는 과거에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정부위원회가 너무 많아도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 1000개씩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중앙정부는 사상 1600개를 넘어섰고요. 위원회가. 지자체는 2만 7천여 개에 달한답니다. 이게 뭐 웬만한 정부 조직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가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외부로 정책 결정을 떠넘기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깊숙한 뉴스의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과속 우클릭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동안 많은 곳 영남 지역 이른바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꺼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칭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걸까? 그동안 여권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발언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돌연 감세.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서 뭔가 주장, 공약성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흐름과는 다릅니다. 역시 선거는 선거구나. 이런 분석 나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100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자영업자 분들 등을 돕기 위해서 100조 정도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추경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내 대선 후보와 총괄위원장 사이에서요. 추경과 관련해서 의견이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하겠다는 거지? 이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되는 영상 이걸 좀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올 준비돼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내용인데요. 이 정도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뭐 언론에서는 우클릭이라는 표현 등장했고요. 어떻게 보면 변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표심을 향한 호소 내지는 줄타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8면 기사입니다. 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주말 동안 꺼냅니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전두환 3저 호황을 활용해 경제 성과는 분명히 있다. 물론 이 얘기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경제 성과를 낸 건 맞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주목을 끈 겁니다. 좀 더 보죠. 광주에선 때리더니 대구를 찾아 옹호 발언을 해서 논란이다. TK 지역에서 옹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역시 경제 성과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거 자기 부정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 후보와는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비판하더니 전두환 경제는 성과라는 이재명. 역시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교수 표심을 의식했다. 전두환 공과 등 발언했는데 논란이다. 상황 따라 언행 바꾸나 이런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구체적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이 키워준 저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산업화의 성과를 넘어서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성장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 뒷부분에 또 추가적인 해명을 했어요. 뭐 이렇게 똑 잘라서 그것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 약간 어떤 불만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을 한 2달 정도 돌려보면은요. 광주에서는
이 주말 동안 모습과 좀 사뭇 달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사실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두 가지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보시죠. 거의 한 10분은 받을 것 같아요.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과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앞서서 봤던 기사가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는 좀 더 평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박정희 이어 전두환 경제 성과 냈다. 여권에서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이재명의 자충수 논란이다. 박정희 전두환 띄우며 우클릭 마케팅이다. 우클릭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뭐 내로남불, 우클릭이다. 그걸 마케팅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내로남불과 우클릭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원칙과 철학의 실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딴 얘기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물론 후보 본인은 이 후보 본인은 중간 얘기만 쑥 꺼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도 했다. 그 얘기를 강조했죠. 얘기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결국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다. 뭐 맞습니다. 후보가 과연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역사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선출을 해야 되는 이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집권만 하면 그게 다 정치를 이뤄내는 것인가? 예. 아니면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철학과 비전을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면서 보여주는 게 맞는 건가? 물론 그 과정에는 실용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또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 저는 그런 식의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모두 다 가신 분들에게 후한 그게 우리의 관행이긴 하지만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과를 함께 얘기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왜냐? 광주에서 정말 피해 학살이라고 하는 어떻게 제 나라 군대를 시켜서 제 나라 민간인을 사륙을 하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집권을 하고 그 집권 기간 중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수천억 원의 뭐 뇌물 형태의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나중에 감옥에 가고 뭐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 씨가 보여준 행태는 29만 원에서 나타났지만 실정법의 체계를 본인은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전두환 씨는 공과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러면 광주 가서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고 왜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니까 대구나 이런 쪽 가서는 여러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달라진다? 그건 역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닌 거죠. 정치라는 게 뭔지를 후세들에게 보여주려는 생각이라면 이런 식의 무원칙은 앞으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오늘 전체적으로 기사를 보면 그다지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신문 기사들 보면은요. 다음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냈죠. 본인이 이 글을 좀 올린 건데 SNS상에 이제 뭐 성과다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듯하다. 이거는 혹평이죠.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신경민 전 의원님.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당내에서도 좀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좀. 뭐 당연히 있죠. 10월 19일 아까 화면으로 봤던 윤 후보의 멘트 중에서 끝부분에 정치는 잘했지 않느냐라는 예. 멘트를 경제로만 지금 바꾸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 후보의 멘트하고 다 똑같고 정치를 경제로 바꿔놓은 거. 그 두 후보의 발언을 섞으면은 네. 전두환 똑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서는 10월 19일 날 저 발언 이후에 얼마나 큰 혼란과 비난과 난타전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저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난타전을 안 했더라면 예. 아마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난타전이 시작됐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때 했던 민주당의 여러 가지 비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예. 그것이 지금 무색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예. 일정이나 쪽이 이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작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0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의 일정까지 11, 12 그리고 오늘의 일정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건 그냥 가서 한 번 쓱 던져본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다 포함을 해서 이건 작심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포함을 해서 큰 사안입니다. 빅이슈입니다. 그러면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겠다 그러면 선대위 안에서 토론을 했어야죠. 이루어졌을까요? 네, 근데 안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후보 본인의 결심과 결단이고 이것이 유연성, 결단, 실용, 능신, 능굴 아마 이런 그 이름 하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선대위는 뭐 하는 거냐, 당은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후보가 가서 결심해서 해버리면 되는 거냐,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아날로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에는 1분 1초면은 전국 내지는 전 세계에 다 이 발언이 퍼져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아무리 궁벽진 산속에 가서 야호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디지털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원칙과 철학, 역사의식 이걸 가지고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오늘요 기자들이 민주당 선대위에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 만나면 이 질문 할 거예요. 주말 동안에 전두환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신경민 의원님 선대위 고위직에 계신 분들 위원장급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표가 급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은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건 되는 거고요. 워딩이라도 잘 생각을 하고 다듬어서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 이장우 기자라는 분이 쓴 전두환 평전이 있습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경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그 논리를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경북 지역을 방문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최근에 있었던 윤 후보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소란, 소음 이런 파동을 감안을 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맞죠. 저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멘트를 그대로 따다가 하는 것은 예.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TK에서 냈습니다. 듣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TK 지역에 호소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사실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나라가 뭐 이거 마스크 하나 사줬습니까? 뭐 소독약을 한 개 줬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거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안 쓰면 집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폭동 납니다, 폭동.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변하고 또 국민들의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할 수 있겠죠. 대구 경북에서 나고 자랐고 대구 경북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TK 지역의 민심을 좀 평소에 잘 접하고 계신 최영철 편집위원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어요. 그리고 뭐 벽창호랑까지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TK 호소하는 얘기, 묻힐 곳은 여기라까지 얘기한 얘기. 영남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위기를 예. 자신의 조변 석계식 변덕쟁이 위기로 바꿔놓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위기에 모든 것이 쏠려있던 그 시선이 이재명 저렇게 말을 바꿔도 돼? 차라리 그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 변덕쟁이 위기로 자신이 스스로 만든 위기를 통해서 대장동 위기를 돌파하는 위기를 위기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술수를 발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위기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증폭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가는 첫날에 유한기 포천 도시개발공사 예. 사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폭발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 변덕쟁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욕을 들으면서까지 그 위기를 새로운 위기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이슈를 잡는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잡은 것이죠. 그러한 저는 저분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봤을 텐데 자신이 스스로 위기를 만들면서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술수이지만 그런 변수를 발휘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영남에 저렇게 가까이 가려는 특히 대구 경북에 가까이 가려는 그것은 저분이 연구를 많이 한 결과다. 저분의 연구 결과는 아마 이회창 모델을 보지 않았나. 보수 정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이회창 후보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두 번의 도전에도 실패한 것은 보수 정권의 핵심 지역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의 핵심 지역 출신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회창이 실패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병역 비리라는 자식들이 병역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는 그러한 자신의 리스크도 있었지만 보수의 중심지에서 이회창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을 대입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영남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이회창을 거부했고 그리고 이회창과 공동되는 측면 윤석열도 여러 가지 개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대별해 본다면 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30%를 얻고 있어, 영남에서. 그렇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경북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여러 가지 다층 포석으로 화살을 날려봤다. 저는 일정 부분 욕도 먹었지만 상당 부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신문에서 쏟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TK에 뭔가 호소하는 것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다음은요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얘기도 꺼냈어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 철학과도 연결돼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청와대 방침 다시 뒤집은 이재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1년이 지나면 과세. 그러니까 1년 동안 잠시 뭐 유예한다는 거죠. 다음과 협의 중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완화까지 시사했다. 그래서 청와대 기조 변함없다. 이거는 당청 갈등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로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그때 1년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부세 중에 시골에 운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이가고라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다주택자 죄인 취급할 때는 언제고 여당 대선 닥치자 당근 내밀기를 하는 건가? 물론 지금 여기는 여당으로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여당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부의 생각과 청와대 생각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과거의 모습을 보면 아니 다주택자는 뭐 엄청나게 중과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들끓는 부동산 민심 달래려 지금 공시가 인상 1년 이상 유보 이 얘기도 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반응도 나왔었는데 이거에 더해져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가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당내 강경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완전하게 선긋기 이거 모습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을 속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방향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저 1년 유예라는 게 이미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율이 20에서 30% 중과하겠다는 게 1년 전에 발표된 거예요. 돼가지고 5월까지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책적 목표는 뭐냐면 그때까지 팔아라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주택을 많이 팔아서 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매수 의향자들이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장 요건을 조성하자라는 게 그 당시에 유예의 정책적 목표였어요. 근데 꼭 그렇게 정책 목표가 들어맞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정책 목표를 만약에 서민의 주거 안정으로 해서 예. 다주택자들이 싸게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 양도세나 보유세 중과 때문에 그 전세 입자들한테 이게 전가된다. 예. 그래서 그 전가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보유세를 낮춰야 돼요. 아, 그런데- 보유세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 물건을 임대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양도세하고 사실은 그거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양도세를 또 1년만 유예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 양도세가 주는 뭐 시장의 시그널을 안 좋게 봐서 예. 이걸 폐지하겠다면 제가 진정성을 믿겠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내년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는 마당에 1년간 유예하겠다. 뭐 6개월 그다음에 뭐 1년 또 이렇게 단계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공학 이외에 어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적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께서 아예 폐지를 주장하시든지 아니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가를 막기 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국민께 공감 가는 정책을 내주셔야 되는데 뭐든지 1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선거 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뿐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경미 전 의원님, 이 다주택자 중과 부분은 사실 여당의 핵심적인 정책이고요. 어떤 정책의 노선, 기조 이런 거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난 이제 2년 가까이 들어가는 총선 때부터 굉장히 이 부분을 놓고 보유세, 양도세 이 부분을 놓고 보유세를 올리려면 양도세는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차례 여러 목소리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안 됐고요. 이게 아마 그 실행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고 당내에 또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세 문제, 양도세 문제를 병행을 해서 하자는 의견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총선을 치렀고 4.7 재보궐까지 올해 치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후보가 다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걸 아마 의견을 모아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유세나 양도세나 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선거를 치러서 대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후보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은 없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조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여서 의원총회가 열립니까? 아니면 그냥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끝나는 겁니까? 의총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역사성도 있고 이게 뿌리가 깊어서 그렇게 그냥 일도 양단으로 금방 끝낼 수 있는 논의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 쪽으로 튼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당내에서 목소리, 강한 반발과 반대 목소리 나올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정책을 놓고선 뭔가 어리둥절한 어느 쪽으로 가자는 거지?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추경 얘기인데요. 기사 일단 첫 번째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추경,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 없다. 여기서 말한 야당은 본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은 여당에서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는 생각이 달라요. 이 추경과 이른바 100조 지원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이거는 집권하면 한다는 얘기지. 이걸 왜 추경, 뭐 여당에서 뭐 이런 걸 왜 연관시키나 이런 또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경 엇박자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먼저 제출하면 논의한다는 뜻이다. 진화를 나섰는데요. 알쏭달쏭합니다. 어쩌자는 건지. 집권 뒤 염두든 김종인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100조 얘기 꺼냈는데 하시죠.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 연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님, 그럼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꼭 뭐 제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후보들이 그냥 뭐 이 추경의 규모나 뭐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저렇게 하면서 100조 얘기를 얼마냐 꺼냈잖아요. 그거는 짓고 나면 그 금액을 말해서 한다는 거다. 또 이런 얘기였어요. 계속 지금까지는. 뭔가 후보와 선대위의 총괄위원장과 뭔가 다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김종인 추경 이견에 윤석열 손을 들어준 김병준. 여기는 뭐 편든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김병준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면 후보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힘쓸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당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만든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이죠. 자, 두 가지 영상 묶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결국은 이제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그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 되죠.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상반된 입장이 자주 부각되는 것을 보면 마치 대선 후보가 두 명인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추경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이해되십니까? 어느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출발은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예. 파격적으로 지원했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거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안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예. 그게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됐다면 그러면 추경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제로였고 너무 시간이 좀 급박했죠. 시간도 급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 예산 편성에 여력이 전혀 없었죠.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608조입니다. 600조라고 잡고요. 예. 흔히 말하는 경직성 경비, 경직성 예산, 손도 전혀 댈 수 없는 항상 이 정도는 집행이 예. 돼야 되고 인건비부터 예, 시작해서 예. 국방비 등등 경직성 경비가 350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조가 사업성 예산이거든요. 그 250조 중에 바꿔봐야 10%예요. 그러니까 25조밖에 없는 거죠. 그 25조를 쥐어짜려면 다른 부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가피하거든요. 다른 데 갈 게 또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구조, 예산 편성 내역을 뒤흔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심한 말씀 하나만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추경이 어떤 개념인지 정말 알고 계시는지를 전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뭐 이런 좋은 제도 빨리 하면 좋습니다. 예. 식의 저런 발언이 과연 제대로 된 이해 하에 나오는 건지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마음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정권 말기지만 예. 여당의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합의만 하면 예. 지금 정부에 일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정책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마구 앞뒤가 뒤섞여 버려도 되는 거냐. 아니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까지 만들어서 예. 50명의 국회의원이 심의를 해서 예. 법정 시한 운운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지금 며칠이 됐다고 이제 바로 추경 얘기를 한다? 이건 아무리 정부를 흔든다 아니면 무정부 상태다 이건 원칙도 뭐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져보니까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 열흘 됐네요. 그렇습니다. 딱 열흘 됐네요, 이제. 두 후보 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더 재정에서 돈을 써야 된다, 퍼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제가 집권을 하면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정부에 추경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의 대선 이 공약이라는 거는 그건 나중에 결코 지킬 수도 없는 그냥 공허한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뭐 어차피 뭐 처음에 얘기됐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논쟁처럼 나오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또 주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뜻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목소리를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권 이후에 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봐라. 야당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할 의사가 있는데 야당 대선 후보 야당에서 이거 반대해서 못하는 겁니다. 협조 안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도 아닙니까? 그런 부담도 있지만 막상 지금 내년 본 예산이 지금 집행도 되기 전에 또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게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고통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수 야당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또 신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내년 본 예산이 어느 정도 그 집행이 되고 나서 봄이 지나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봄이 지나면 대선이 끝났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돈을 막대하게 또 100조를 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 거시경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만큼은 윤 후보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말한 것이 조금 무게를 싣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후보 말씀이 중요하다고 또 이쪽 손을 좀 들어줬어요. 뭐 그거야 뭐 김병준 위원장 생각일 것이고 그 부분도 뭐 후보 입장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이겠지만 또 김병준 위원장이 반드시 뭐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뭐 후보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 뭐 그런 뭐 큰 테두리의 말이겠고 저는 예. 이번만큼은 조금 추경은 돈을 풀 때 사실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다 가자 이런 뭐 여론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 또 대다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푸는 거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푸는 것도 약간 신중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뭐 양도세 얘기, 추가 경정 예산 얘기, 묵직한 정책 얘기 좀 다뤄봤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한 그 추경의 개념이 다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50조 원 얘기할 때 기금 내지 특별회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항목 조정이 경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실제 당선된 뒤에 예. 그 정부에서 예산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을 자기 그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면 예. 원래 정해진 예산을 좀 전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중에서 18개 기금 이상의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고 예. 그리고 현재 있는 뭐 뉴딜 예산 이런 걸 좀 깎고 목적세 한시세인데 이미 목적세가 한 23조 이상 거치니까 여기서 좀 마련하고 예. 이렇게 하면 한 100조가량 마련해서 그걸 쓰면 되겠다. 국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취지로 아마 발언한 걸로 보이고 예. 후보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산의 전용 범위 외의 것은 국회에 아마 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 100조 원을 만약에 조달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할 것이다. 예. 기존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뉴딜 예산을 깎지 않고 목적세를 전용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간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정치적인 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적으로 보면 공학적으로 보면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의 코치를 한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두 사람의 간극은 없다. 다만 정치적인 함의 때문에 그렇게 정치공학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 꺼내봐야 이거 뭐 유리한 거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로 보면은. 근데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좀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부인의 등판이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시죠. 추미애, 김건희 커튼 뒤에 숨었나? 계속 뭔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이런 압박이에요. 계속. 그러자 정의당, 추미애 그만하세요. 우리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 만나니 선입견이 없어졌다. 여당이 지금 리스크 씌우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또 긍정적인 반응 평가를 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좀 반응들이죠 지금요.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죠. 민주당이 묘사하고파 하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미지 씌우기. 이거 결코 온당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쩌면 저마저도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던 듯. 하지만 선입견 훨씬 상회하는 언행 등을 봤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 만나보니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에 이런 점을 또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의 SNS상에 뭐 사진과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위의 표현,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대선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많이 봤던 표현을 응용한 것 같아요. 커튼 뒤에 숨을 때 아닙니다. 소통하고 설명할 의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지금 뭐 국민의힘 법률에 계시니까 아마 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다 알 것 같으신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여권에서 자꾸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얘기를 파고 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추 장관께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죠. 추가적으로 예. 얼마 전에 뭐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인용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셔서 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해서 고발을 예. 했는데. 근데도 그냥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주장을 좀 내놓고 그러니까 아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로뿐이 보일 수 없는 게 일단 예. 본인이 다 소명을 했어요. 입장을 밝혔고 그 이후에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오히려 유권자에게에 대해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저렇게 하시는 저런 언행이 오히려 민주당이 좀 불리해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객관적 증빙 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소 좀 민감한 이슈거든요. 거기 뭐 유흥업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 이슈 자체가 민감한 뿐더러 예.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모 매체에서 방송한 것을 그대로 다 업로드해서 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하시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후보자 부인이 같이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 그건 후보자 측 선대위에서 유불리를 예. 따져서 결정할 문제예요. 사실은. 그 이외에 무슨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또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고발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저렇게 그런 행보가 아닌 다소 정치적인 행보만 저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 부분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유기찬 부위원장은 그런 판단이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 부각되기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참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하죠. 예. 지금 이렇게 부인 문제가 공사 간의 문제를 가지고 대두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선에서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이에요. 이런 현상은. 부인들이 화제로 등장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는 문 후보 부인의 호남살이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 후보 당시에는 장인의 행적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면 이혼하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런 정도였죠. 그러고는 이제 가십성 얘기들이 역대 선거에서 쭉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후보 부인의 공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밝혀라 하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만나봤더니 괜찮더라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지지하는 발언일 것이고 진짜로 등판을 해야죠. 등판을 뭐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마지막 날 선거일 투표하는 날 나오는 것은 등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선거를 보면은 투표하는 날 등판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하는 날 투표장에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등판이 아니고 대선 후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등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판해야 되고요. 그 시기와 방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저도 뭐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 등판은 글쎄요.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등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공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공적인 지금 기관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문에 관련된 것, 경력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하도록 맡겨두는 게 좋고요. 사적인 부분은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처럼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공박을 하고 하는 것은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이 민주당에 오히려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상당히 독특한 여러 가지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아 보이고요. 자꾸 근거가 약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사안에서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놓고 공격하는 쪽이 있고요. 이제 방어하는 쪽이 생긴 거예요. 전선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리스크까지 가지, 이순석 대표 말대로 리스크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김건희 씨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 리스크가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뭐 별 문제가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아직 뭐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가 이제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정치인데 김건희 씨가 지금 대통령 후보 출마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출마한 것인데 당 대표까지 하시고 대선 후보까지 경험하신 분이 굳이 그 윤석열 후보의 추 전 장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추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뭐 커튼 뒤 숨었나 이렇게 글을 올리셔야 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런 커튼 뒤 숨었냐고 페이스북에 올릴 사람은 그냥 뭐 소시민들이 저 같은 소시민들이 해도 될 터인데 굳이 당대표 하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실 수 있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지금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아까 뭐 사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나이 그 환갑을 넘긴 대통령 후보를 그 만화 그림 비슷한 것에다가 회초리. 그렇습니다. 회초리를 때리는 그런 그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그건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실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정치가 앞으로 가자는 것인지 자꾸 뒤로 가자는 것인지. 뭔가 증오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자꾸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혐오를 부추기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죠. 계속 상대의 뒤통수만 때리고 상대의 자꾸 멱살만 잡는 이런 정치로 가서는 결국 누가 정책을 갖고 토론하고 경쟁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 김건희 커튼 뒤 숨었나 이런 글 올리시는 것은 아주 대선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과연 이 부인 리스크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주장 의견들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건희 씨가 정면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논란을
논란이 또 시작이 됐고. 피할 수 없죠. 왜냐? 자, 유흥업소에서 젊은 시절에 일했다 또는 뭐 성형수술을 했다 이런 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예. 그거는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예. 그럼요.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유명 학술 저널에 실은 논문의 제목에 멤버 유지라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 사실은요. 없는 예. 그런 거를 공적인 영역에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의 강사니 뭐 이런 걸 할 때 경력이 허위로 기재가 됐다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에 확인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배우자라면 이런 공적인 영역에 이미 드러난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명이 시작되면 사적인 영역까지도 질문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논란, 그다음에 리스크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일간에서 뭐 무슨 국모를 뽑는 선거냐라는 식의 그런 반응도 얘기한 거에 있었죠. 또 반박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넓게 보면요. 공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던 분들이 젊은 시절 또는 그들이 얘기했을 때 사인 또는 뭐 민간인 자유분방하게 한 얘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유권자들이 다 외면을 했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공인의 영역이라는 거는 내가 숨어 지낼 때 내가 저기 있는 것처럼 커튼 뒤에 있을 때는 괜찮고 그 커튼 밖을 걷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한 얘기만 상관이 없으면 된다.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포용의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결론 아예 공공의 영역에 나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처음부터 꺼렸어야 된다.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김건희 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은 분명히 해명을 하고 나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각각의 반응이 이 기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권의 반응, 그다음에 제1야당의 반응, 정의당의 반응까지 이렇게 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사그러들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다음은요. 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죠. 그리고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BJ 댄스 영상 왜검열. 그러니까 BJ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을 BJ라고 부르죠. 근데 뭐 춤추는 영상인데 이게 왜 검열인가? N번방 방지법 첫날부터 시끌시끌하다. 그럼 여러 반응들을 좀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거 부작용 큰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검열하는 중국 같다. 정작 N번방 진원지 텔레그램 이거는 외국에 뭐 서버가 있다고 해서 이거 법 적용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막상 문제가 된 건 빠지고 다른 것만 적용받네요. 뭐 이런 역차별 논란도 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뛰어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사전 검열을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제대로 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절대 다수에게 검열 공포를 준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다릅니다. 반응이요. 그리고 다음은 화면으로요. 이 법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N번방 방지법 그러는데 이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게 개정된 법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 의결한 영상과 유사도를 비교한 뒤 이거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 게시를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사적인 대화방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들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다음은 이제 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적어놨어요. 자, 이재명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 윤석열 검열의 공포가 있다. N번방 방지법 대응이 상반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는
아니 이게 통신 비밀 침해 소지 그리고 무거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 좀 뭔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재명은 사전검열을 사전검열을 생각 안 합니다. 자유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대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거를 앞두고 약간 남성 표심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어요. 요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N번방 방지법 그러면 예. 저렇게 전기통신사업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를 뭐 촬영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처벌 유형으로 추가하고 형량을 올린 거 이거는 뭐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을 방지하려는 또 입법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등이거든요. 예. 여기서 뭐냐면 오픈방, 쉽게 말하면 공유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 예, 거기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예,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방심위가 어떤 기준을 정해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래 입법 목적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을 방지하는 것인데 예. 실제 불법 촬영물은 비공개 방을 통해서 유통이 되거든요. 저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금 문제 같은 게 과거에 텔레그램이었는데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사생활 침해 등의 법익 침해가 오히려 더 크다. 예. 그래서 별다른 다른 방법으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지 이렇게 전부 다 방심위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부 필터링 하게끔 법으로 정해주면 시행령으로 정해주면 이것은 사실 헌법 위반일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입법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건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정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거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개정하려면 또 여야 합의가 되고 뭐 복잡한 과정이 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예. 그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그 입법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저렇게 모든 게시물을 다 방심위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필터링 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하도록 의무 자체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끔 돼서 저 부분은 오히려 또 다른 법익 침해가 크다라는 것이죠. 윤기호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주시겠습니까? 전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 방역 백신 예. 결국 개인의 자유, 예.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긴 이 민주주의 또는 뭐 개인 시민 의식 뭐 예. 이런 데에서 과연 이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게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도한 침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하고도 연결된다고 봐요. 예. 약간의 또 쏠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 누구 지금 뭐 N번방의 주범이 예. 부각이 됐을 때는 피해자들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줬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와서는 다시 이런 식의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 통신 비밀 자유를 과연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우리보다 앞서서 미국의 유명한 올리버 홈즈라는 대법관이 예. 내린 유명한 판결이 있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는 언론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표현의 자유, 뭐 통신 비밀의 자유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윤기찬 변호사 말씀처럼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시행령에서 그러면 이 플랫폼 또는 이 채팅방을 운영하는 곳에 예. 그런 권한을 줬을 경우 예. 이게 악용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이 시행령상의 문제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디지털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예. 이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근접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제약은 저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약간 논쟁처럼 떨었는데 대선 후보들도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예.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 검열이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언론 통신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제한은 안 돼. 사전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거. 헌법에 예.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의 이슈로 좀 떠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각 당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다음은 백신 패스 얘기 보겠는데요. 세계일보 기사 좀 먼저 보죠.
예. 정부 방역 지표 악화에도 3차 접종만 강조하고 있다. 확산은 못 막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스터샷 얘기를 되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 찾아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찾아가는 뭐 백신 접종 뭐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거죠.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좀 시작된 것 같죠? 각국에서는 벌써 뭐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다. 아니다. 이거 자유 침해한다. 각국 백신 패스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등등에서는 뭐 규제 분노의 시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뭐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선 뭐 물대포, 뭐 총격 뭐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이 또 퍼지고 있고요. 확산은 되고 있고.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백신 패스 적용 이거 어떡하죠? 우리나라도 좀 논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참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백신을 자율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사실상 지침을 내려놓고 지금 느닷없이 방역 패스를 들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청소년들은 지금 한창 자라는 성장기인데 예.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것을 맞춰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없다는 겁니다. 확신을 못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맞으라고 하니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고 또 이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뭐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미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시행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청소년들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아도 된다고 정부가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시행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상황을 본 뒤에 강제 시행을 하는 것이 마찰을 줄이는 길이다. 지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조금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 또 유효 기간이 있어서 그 위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